김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정지할지에 대해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치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집행정지 가처분 차원이 아니라 징계가 적절했는지, 징계 사유가 맞는지 거의 본심사에 준하는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총장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일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법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한 차례 더 신문을 하기로 함에 따라 윤 총장과 법무부 간의 연장전 승부가 내일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법원은 이 재판, 이 신문 그냥 쉬이 가처분 신청처럼 흘려보내진 않을 것이라는 결기 내지 각오까지 내비쳤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이면 업주는 300만 원, 손님은 10만 원 과태료 내게 됩니다. 한 테이블에 지인 5명 앉아서 식사하시면 적발되면 업주는 300, 손님은 10만 원씩이라는 겁니다. 4명까지만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5명 이상 예약, 동반 입장도 모두 금지,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2 테이블 잡고 모르는 척, 이것도 안 된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등도 문 닫게 됩니다. 영화관도 오후 9시 이상은 영업 금지, 좌석은 한 칸씩 띄어앉기 등의 세부 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백신이 늦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준비 잘하고 있다, 늦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늦지 않게 맞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언제냐, 그래서 어떤 백신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대통령의 말씀이 추상적이냐,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백신을 만든 나라가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대한민국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틀리다, 사실과 다르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이미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징계 절차보다 왜 징계했느냐 라는 이유를 더 캐물었다. 잠시 후에 법원이 어떤 것을 물었는지 공개하겠고요. 이례적으로 내일 추가 신문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관련된 신문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원은 단순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가처분 여부보다 이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연 법원은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어제 법원에서 어떤 일이 오갔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는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가 올해보다 더 준다. 2만 가구 더 줄어들 것이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수요는 더 늘어나고 아파트 값이 과연 잡히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오늘 한국경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마저 절벽이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라는 말을 레코드 테이프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어딜 봐서 충분하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인,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4일 연장전 한 번 더 합니다.
24일 법원이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청문회. 그 가운데 논란이 거센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 시간에 열립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주택입니다. 여당에서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법안으로 못 박는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회주의를 본격화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진 의원의 해명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법원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어제 신문이 있었는데 양측 간에 팽팽한 공방이 오갔고요. 법원은 하루 더를 외쳤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신문이 또 열립니다. 톱뉴스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연장 전. 법원으로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법원이 결론을 못 냈고 내일 2차 신문을 하기로 한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 15분까지 윤 총장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문이 있었어요. 2시간 소요됐는데 직무배제 사건의 2배라는 거죠.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 와, 요 말 오늘 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홍 부장판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문이 단순히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긴급성보다는 신중 검토의 무게가 쏠리고 있고 내일 오후 3시에 재신문, 이르면 내일 결론까지 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홍 부장판사의 저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그냥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이 아니라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라고 한 말은 그 뜻이 뭡니까? 이 징계가 적절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이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본안 행정소송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중에 본안 행정소송에서 이겨봤자 지금 직무집행정지 2개월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윤 총장한테는 못 받은 월급 2달치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사건이 임시처분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그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안 재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 그 홍 부장판사의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명백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과는 약간 그 차이를 갖다가 둔 그러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까? 법원이? 네네. 첫 번째는 이 행정처분의 주체가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초유의 사건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또다시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무게가 엄청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위축이 된다. 이런 그 의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하셨는데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미 너무 늦다.
그때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한들 못 받은 어찌 보면 밀린 2개월치 월급 되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아마도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준하는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혁진 변호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입장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안 대상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결국은 그 부분 준비를 좀 해야겠고요.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 재판부가 제대로 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과연 재판부가 무엇을 따져볼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에게 질의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양측은 준비를 해와야 합니다. 이 질의서 내용을 보면 법원이 홍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보다 징계 사유를 캐물은 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질의서를 주고 2차 신문 전에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의미심장하죠.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논점, 쟁점이 됐었던 사안들도 포함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가처분 차원을 넘어서서 가치 판단적인 본질적인 문제까지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질의서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홍순욱 판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의 집행정지 신문은 단순히 집행정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본안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질의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변호인의 얘기도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정지를 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과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씩 다뤄졌다.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결국 이제 본안 소송에 다룰 문제인데 그것까지 다뤄서 충분하게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홍순욱 판사는 밝혔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7가지 질의서를 양쪽 변호인에 보낸 겁니다. 그 7가지 질의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안소송은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밑에부터 나오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한 여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그리고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 가능한지, 이건 전부 다 사실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다툴 내용인데, 그 본안소송에서 다툴 내용까지를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리 보는 본안소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 신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정지 2차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조만간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밝힐 텐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안소송의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다시 얘기해서 징계 사유까지를 포함해서 그 내용을 밝힐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건을 앞두고 양측은 어제 장내외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공방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윤 총장 측이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한 징계다. 그러자 법무부 어떤 공무원 징계보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다시 윤 총장 측
검찰 독립의 훼손 1초도 방치 안 된다. 검찰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자 다시 법무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공무원 징계할 수 있다. 그러자 다시 윤 총장 측.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치열하게 양측이 맞서고 있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의 공방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아마 재가를 하면서 이제 소모적인 국민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일시적인 직무 배제하고는 다른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유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그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이 절차를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권 쟁송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다거나 또 폄훼한다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지금 이 장면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들 들어보셨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대통령이 공무원 징계도 못하나 윤 총장이 지금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건 대통령의 임명권, 징계권에 대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의 징계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김연아 의원님 청와대에서는 앞서서 이번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에 대해서 그거는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라 저 법무부 장관을 향한 거다 라고 브리핑을 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그때는 저거 법무부를 향한 거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앞뒤 얘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정만호 수통수석이 대통령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재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그 당시부터 아니 대통령이 그런 권한도 없나? 밑에서 그러면 올라오면 무조건 재가를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요. 대통령이 임면을 할 수 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저는 분명한 이유와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다. 또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좀 전에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에서 한 얘기를 보면 위당한 절차,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 그 다음에 실체도 없는 징계 사유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독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된 것도 아니고 징계가 얘기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한 실체를 한번 더 점검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법무부 변호인 측에서는 쓸모없는 국론 분열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재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론 분열 분명히 굉장히 국민에게는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면 두 사람을 다 혼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윤석열 총장만 그 징계에 국론 분열의 징계 사유가 되는가라는 쪽에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좀 저에게는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역시 비슷한 질문인데 야당의 김연아 의원은 이런 견해를 주셨고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다라고 밝혀왔는데 어제 법정 안팎에서 이 법무부 측, 정부 측이 한 얘기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입장과 또 변호인이라든지 법무부의 입장들은 서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주안점에 따를 수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검찰총장 또한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물론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나 제재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쟁론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행정소송 또한 이렇게 본안소송에 준하는, 즉 행정소송의 지지와 본안소송의 지지가 달라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국가 전체 시스템을 읽는 그런 오독의 어떤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 차원하에 본안소송에 준하는 일체감을 더 갖기 위한 아주 철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실험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상권 분립 국가에서 판사와 검사와 대통령, 이렇게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윤 총장 측에서는 그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게 아니다. 그 징계 사유와 절차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대통령의 재가 결정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법원이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부 요인을 초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있기 때문이고요. 어제는 아시다시피 윤 총장에 대한 신문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요즘 이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사들 일각에서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총장 신문 당일 오부 요인 청와대 초청 논란, 일선 판사들, 윤 총장 신문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도 있었죠. 중앙일보, 동아일보. 대통령이 오부 요인 불러 지시하는 듯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오늘 조간신문에 실리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뭐 공교롭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꼭 신문일에 맞춰서 오부 요인을 초청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앞서서 뭐 예정돼 있던 게 공교롭게 윤 총장 신문 기일과 겹쳤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듯 싶은데, 지금 일선 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공교롭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거한 사람이 정부 설명대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에 대해서 적절성을 법원이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그 법원의 수장을 불러서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심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 같으면은 미리 그런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재판 일정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좀 미룹시다. 더군다나 요즘 또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미루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어차피 이제 시간 조정이 안 돼서 저렇게 회의를 간담회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던 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내로 저는 사실은 집행정지 결정 여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일 신문을 한 번 더 하니까, 아니면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의 저 발언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오면은 혹시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에게 저런 말씀을 하셔서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만약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윤 총장이 다시 복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 자리에 누가 배석을 갖다가 했냐면요, 법무비서관이 배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법무비서관이 전직이 직전에 하던 일이 판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양이나 시기나 뭐 그런 말씀 내용이나 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저도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저 시기가 왜 하필이면 저 때냐라는 얘기, 지금 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요즘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전가하는 모습, 또 약간 외부에게 뭐 핑계대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권력기관,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검찰도 권력기관이지만 지금 거의 과반을 확보하고 법을 무소불위로 처리하고 있는 국회야말로 지금 가장 큰 권력기관이 아닌가. 그럼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님은 도대체 어떤 답변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또 이것을 어떻게 읽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장관 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대결, 저항, 이런 것들을 검찰개혁의 저항이라고 좀 단정짓는 듯한, 충분히 오해를 사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의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대법원장이 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뭐 혹여 대통령이 불러서 부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따로 판사 불러서, 홍 판사 불러서 영 판사 좀 잘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긴 하죠. 네. 그렇겠죠. 아마 이제 지난 정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왔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 점을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역시도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서 해주겠거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지금 현재의 처신도 다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맡은 바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내 발언이 어떤 그런 무언의 압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내에서도 이 회의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아마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아마 이런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이 이야기,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무슨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있지 않았겠냐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용을 떠나서 아마 또 이런 부분도 있었겠죠. 이제 오늘부터 정말 5인 이상 되니까 청와대부터가 대규모의 모임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시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모임을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대변인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런 양해가 좀 뒷받침됐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오늘 윤 총장 측에서 또 무언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운전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 그리고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진술을 했을 때는 택시 운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택시기사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11월 6일 밤 택시기사 최초 진술 내용을 보면 운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용구 차관이 뒷문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그러니까 뭔가 운행 중이라는 뉘앙스가 나죠. 목을 잡았다. 폭행이 있었다. 라고 최초 진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일 지나고 8일 지나고 9일, 택시기사가 사흘 뒤 진술을 바꿉니다.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 문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서 크게 신경 안 썼다. 목적지 정차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 잡았다. 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운행 중이었던 것이 정차 후로 진술이 바뀐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용구 차관과 택시기사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철환 기자,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내사 종결했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 관계자의 발언 자체도 논란입니다. 정차 중도 운행 중 폭행에 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 하더라도 특가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법이 이미 2015년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부분인데 이재명 기자,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소개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최초 진술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과연 운행 중에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이 다른데, 운행 중이라면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굉장히 무겁게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운행 중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운행 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쟁점은 그러니까 정차된 상태에서 차에 내리라고 했더니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걸 운행 중으로 안 봤다, 경찰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판례도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을 보면 운행 중, 단순히 그러니까 운행 중이라는 게 정차 중도 아니고 주행 중에 문을 열려고 해서 욕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다 블랙박스에 찍혀 있고,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폭행도 이루어졌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운행 중에 문 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운행 중에 어쨌든 폭력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단순 폭력을 볼 여지가 없는 건데,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택시기사의 그런데 진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그 바뀐 진술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주행 중에 문을 열려고 한 게 아니라 신호 대기 중에 문을 열려고 했다. 근데 신호 대기 중이라면 당연히 운행 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 점에서 진술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진술은 굉장히 톤다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욕설도 자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별게 아닌 것처럼 진술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건 단순 폭력이다, 이렇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결국은 내사 종결했다, 지금 이렇게 경찰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 택시기사의 진술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단순 폭행인가, 특히나 운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커지는데, 당사자는 누구보다 법률을 잘하는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실장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사람은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최초 신고했던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한 특가법 적용 대상. 그런데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택시기사가 번복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운행 중이 정차 중으로 바뀌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공교로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 번복하기 전이면은 명백한 특가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번복된 진술 내용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특가법 위반인데요.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번복되기 전에면은 아마 그 형이 되게 강하게 나왔을 거고, 이 번복된 진술 정도면은 형이 좀 그 양형에서 참작은 됐을 텐데, 왜 그러냐면 특가법에서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운전자를 폭행을 갖다가 하면은 운전자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지만, 자동차가 뭐 예컨대 인도로 뛰어든다든지 다른 차를 갖다가 추돌 한다든지 2차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모든 운전자가 운행 중에 그 폭행을 당하면은 특가법 위반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이때에는 시기적으로도 훨씬 더 넓게 봐가지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에 저도 맨날 운전하고 다니지만 차 안에서 저 때릴 사람 끼케야 저희 집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내내 불특정 수많은 다수인들로부터 매일매일 그 폭행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보호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특가법이 개정이 된 건데,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그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가 만약에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작작게 났을 텐데,
잘 나가는 변호사,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아주 거의 고위직에 계셨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현 정부에서 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변호사가 저런 행위를 갖다가 하셨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가 경찰에서 무엇보다도 더 공평하고 투명하게 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바뀐 진술대로라도 이건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명백하다. 아니, 왜냐하면 법 규정이에요. 거죠. 법 규정이.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아니,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네. 정익진 변호사님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 그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서울례도 있고 판례도 있다. 찾아보는 중이다. 이런 취지로 경찰은 정익진 변호사님의 방금 같은 주장에 이미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입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을 갖다가 했으니까 검찰에서 이거는 입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경찰이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제가 법을 갖다 잘 못 봤느냐, 그 판단의 결정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 말은 그 말씀인즉 지금 경찰이 반박하고 있는 부분도 법적으로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다른 특권 계급이란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먼저 경질하기를 바라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격한 반응도 나왔고, 조금 전에 정익진 변호사님은 경찰의 지금 반박도 법적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장했는데, 그런데 여권에서는 경찰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특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에 속해 있었던 전해철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5년 6월 법사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마치 운행 중이 정차 시에 특가법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의 큰 트렌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 그것은 좀 더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지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운행 중이라는 것이 시동이 걸려 있는 순간까지 운행 중인 건지, 아니 시동이 완전히 꺼져야만 되는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한참 동안 정지해서 뭐 10분 이상 말하자면 전혀 이렇게 뭐 시동은 꺼지지 않았더라도 계속 입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요금을 내라 말라 이랬을 때도 운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논의를 했던 취지가 그 운전자들이 너무 지객이라든지 밤에 심야 같은데 말하자면 폭행을 당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때문에 좀 더 중징계하자는 취지의 아마 논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더 중징계되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째서 경찰이 법이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차 중에 폭행이 특가법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지에서는 더욱더 의문이 더해지고 있고요. 정 변호사님은 경찰이 틀렸든 내가 틀렸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그 논란은 차치하고 이재명 기자 이것까지 포함해서 택시기사분이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추정 과정하지만 사실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택시기사를 부를 테고 당연히 그 기사분께서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뭐 합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등등을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힐 대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예단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앞에 잠깐 돌아가서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을 담당하게 되죠. 앞으로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15년 6월 그 법을 개정할 때 돌아가면 사실 이 법을 개정안을 낸 거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반대를 하냐면 이건 판례를 통해서 해석하면 된다. 굳이 이걸 법에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법무부가 반대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가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이 이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인데 아니 운행 중에 대한 해석이 자꾸 판례에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혼선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넣자. 그래서 운행 중에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것을 운행에 포함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해철 의원이 강하게 주장해서 특가법을 개정한 건데 이걸 놓고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그야말로 특가법의 개정 취지를 경찰이든 어쨌든 준사법기관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전해철 의원이 이 개정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전해철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이렇게 법 적용을 한다 그러면 본인의 발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말은 저렇게 했지만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택시기사가 왜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때의 상황이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대로 운행 중 강남 사거리에서 욕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쯤이었는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진술이 바뀐 대로 정차해서 그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청문회가 열리게 될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 그리고 서민에 대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의 당사자인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이런 발언을 했었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문건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 재임 당시에 도시락, 커피, 과자 등에 대해서 다과류 준비 상태 질책을 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요. 그 문건은 전국 지방 공기업 노조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시일야 방송되고 마치 일제시대 황성신문이 을사늑약을 비판했을 때 쓴 제목을 갖다 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변창흠 사장의 연임 선언에 1,500 SH인들은 목소리가 통곡한다 라는 거고 그 안에 폭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원, 3만원 상당의 상당히 고가죠. 고가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짜증을 했다.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고 했다. 강남 과자는 무슨 과자입니까? 라고 주장이 담긴 문건을 야당이 확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직 직원들 해고에 반대하는 A씨를 보직, 해무, 교육을 보내버리는 인사로 서슴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비리,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등등에 대해서 문건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해명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도시락과 커피 불만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다. 특정 개인의 주장 담은 문건으로 최대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인사 처리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는데 메이커 커피가 아니다. 강남 과자가 아니다. 라고 짜증냈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취지가 왜곡됐다. 라고 해명한 거고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인사 처리했다. 라고 해명하고 있는 건데요. 김연아 의원님. 자, 지금 변 후보자의 해명과 당시 노조의 문건 내용 둘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고가의 도시락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도시락이면 상당히 고가고 서민들은 뭐 2,000원,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가격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도시락인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그 고가의 도시락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소위 짜증을 냈다는 거잖아요.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다. 강남 과자가 아니다. 뭐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강남 과자는 어떤 과자입니까?
저는 변 후보자를 보면서 연일 지금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변 후보자하고 94년에 그 서울연구원에서 잠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좀 있고, 또 부동산과 주택정책과 관련 각종 토론에서 상대 패널로 많이 만나왔고, 또 학회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군요. 네,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런 분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연이어 나오는 일종의 저 부적절한 발언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 없는 정말 저렇게 저렴한 발언을 할까.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했다면 뭐 저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H공사가 아마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다 보니까 뭐 유명한 강남 과자점도 있고, 커피 메이커 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별다방인지 콩다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격식 있게 대하는 게 비싼 과자나 비싼 커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지금쯤이면 변 후보자의 인식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셨죠. 예. 저는 그때도 설마 혹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이 정말 주거복지 정책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책임자로서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면서 무슨 회의에 무슨 커피, 과자 얘기한 것 자체는 뭐 저거를 논하기보다는 이제는 저분의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주택 부동산 시장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바꾸는데, 교체되는 장관이 사실은 저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김영하 의원님의 주장이었는데, 김형주 의원님, 네. 변창흠 후보자의 반박과 해명 내용을 보면 당시 손님을 더 격식 있게 대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다라고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노조가 주장하고 있던 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고가의 도시락을 준비했더니 직원들에게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다, 강남 과자가 아니다라며 짜증을 냈다. 그런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반박하고 있던 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다는 건지,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건지에 대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 후보자는 앞선 회의 발언 논란에서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걔 때문에 별일이 아닌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서민들을 향해서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왜곡된 거고 어떤 부분이 사실이라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념 중심의 인사, 국정 철학 이런 것이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말하자면 서민 중심 또 덜 가진 자,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정부가 썼습니다만은 그런 관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관념을 태도와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SH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기관에 어떤 귀중한 손님이 오길래 3만 원짜리 도시락도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될 그런 공기관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도시락이 3만 원이면 비싼 거 맞죠? 예, 비싼 거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더 모시겠다라고 하는 누구를 왜 모셔야 되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SH공사가 해야 될 일에 비하면 사실은 똑같은 일반직과 똑같은 말하자면 그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적자 기업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적자를 내야 되는 기업들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사장단이 3만 원짜리 또 혹은 뭐 고급 커피조차도 더 고급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최고급의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제가 말한 대로 어떤 그런 국정의 철학에 맞는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해서 앉혔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앞선 회의에서 SHLH공사 사장 재직 당시에 구의역 김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의역 사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거다라고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며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변창흠 후보자가 어제 기습적으로 산재 사망, 산재 피해에 대해서 항의 중인 유가족들을 찾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만나기 싫다는데 왜 강제로 와서 사과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하늘 아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사고라고 그렇게 개인의 잘못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죠. 제도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네, 100번 잘못했죠.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좀 후회스럽고 좀 죄스럽고 하여튼 평생 제가 그걸 안고 가야 될 역보가 아닌가. 여기에 지금 그냥 무작정 뒤밀고 찾아오신 것이 상당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메라 이렇게 앞에 세워두고 소위 말하는 그 그림 찍히러 온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기습 방문 이전에 오지 말라라고 산재 유가족 측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 후보자가 굳이 온 것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방문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 농성 10일째 접어든 상황입니다.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유감을 밝힙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했잖아요. 저희들도 정치부 기자 하다 보면 소위 사진 찍으러, 그림 만들러 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조금 전 유가족과 정의당 의원들은 변창흠 후보자의 기습 방문에 반발하며 지금 그림 찍으러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닙니까? 라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 변 후보자가 정의당 주장처럼 이 사진 찍히려 기습 방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반발할 땐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사전에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었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왔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분들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산재 유가족분들이 이제 지금 단식 농성 중인데 12일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불쑥 찾아오니까 당연히 이제 변창흠 후보자가 움직이니까 카메라들도 같이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겠죠.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더더욱이나 저 현장에는 구의역 김모군의 유가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다른 유가족들한테 가서 사과하는 것, 물론 이제 김군과 비슷한 처지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비정규직들이 산재 사고를 당하고 이런 유가족이긴 하지만 결국은 어제 저희 박수현 전 대변인도 여기 나와서 얘기했지만 사과의 원칙이라는 게 사과의 기본이라는 게 당사자를 찾아가서 진정성 있게 충분히 사과하는 건데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또 아까 보셨지만 저 현장에 처음 와서 유가족들이 따지니까 사실 처음에는 약간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사과를 하는데 과연 사과를 위해 찾아간 장소는 적합한 건지 그 당사자들은 맞는 건지 사과의 수위는 진정성이 있는지 어느 것 하나 저희가 볼 때도 좀 원칙이 있는 사과다, 진정성 있는 사과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결국 오늘 지금 이 시각 청문회 열리고 있는데 그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와서 어떤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 어제 자기가 가서 사과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변창흠 후보자가 또 구의역 김군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산재 피해 유가족을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
인사말을 겸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이재명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사실상 정의당의 뭐 해석하기도 지금은 그 기능이 다 소멸됐지만 사실상의 데스노트에 올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주요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신 논란이 상당히 거셉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이들 국가,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권에 속한 국가까지 화이자 백신 등이 도착을 하고 접종을 임박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아직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백신이 요원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그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 불가피한 일이고,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백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백신이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른바 해명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백신을 생산하는 생산국들이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소위 팩트체크가 여러 조간신문에 이루어졌는데 백신을 생산한 국가가 당연히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대통령이 약간의 해명성 발언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백신을 생산하지 않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프랑스, 불가리아 이미 접종을 시작했거나 곧 예정이다. 직접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접종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나 다 미국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뿐인데, 예컨대 미국만 지금 접종을 갖다가 하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말씀이 뭐 그래도 수긍이 될 수 있겠는데, 많은 나라들, 우리보다도 사실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미 백신이 확보가 돼서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속상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전 질병본부 본부장이 두 차례나 걸쳐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꼭 그 다음에 우리 뭐 메르스나 이런 경험에 봤을 때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확보가 돼야 된다. 두 차례나 강하게 그 조언을 갖다 드렸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입비가 책정이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9월이나 그때쯤에 백신이 꼭 필요하다, 이거 잘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오히려 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쨌든 지금 일은 벌어진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더욱더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3차 이제 트윈데믹 해가지고 창궐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이 부분들을 그 확보하고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총 역량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윤아 의원님, 어제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나온 맥락을 좀 살펴보면, 짚어보면 야당 혹은 전문가들, 국민들 사이에선 왜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백신 확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도 백신 확보에 나서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부의
실책이 아니냐라는 질책이 강하게 나오던 터에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있었던 거잖아요. 생산한 접종이 먼저 맞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봤듯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한참 다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참모들이 잘못한 겁니까? 대통령이 모르시는 겁니까? 저는 저거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 사전에 누군가 보고해서 귀로 들으셨거나 아니면 문건으로 작성해서 한 번 정도는 보고 발언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잘못 보고 한 거죠. 예.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대통령에게 참모진들이 핑계를 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께서 정말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집권 여당에서 가짜뉴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청와대발 가짜뉴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새로운 숙제를 좀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청와대에서 참모진이었다면 저는 어제 저런 식의 발언보다는 좀 다른 발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 너무나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백신을 구하고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의 최우선으로 더 체제를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구하려면 정말 웃돈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백신을 구해오는 것에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너무 멋있다. 그래, K방역 못한 건 아니지. 지금 어렵지만 좀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나는 열심히 지시하고 있는데 다 말 안 들었어. 그럼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총장도 징계하고 다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징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가 주말에 임시선별소를 들리면서 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게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를 해주시는지 제가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뭉클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있는 것은 국민과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구나.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K방역으로 초기에 잘 이겼던 것처럼 한번 잘 이겨보자. 이렇게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김윤아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동안 청와대에선 기자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브리핑을 했는데 청와대의 내용은 이겁니다. 백신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청와대가 대응을 나섰는데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백신 관련한 대통령의 13차례 지시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모회의에서 과다할 정도로 물량 확보하라며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며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 왜곡,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김형주 의원님,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것은 대통령이 백신에 손 놓고 있지 않았다. 13차례나 그간 지시를 해왔다라는 건데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대통령이 13차례나 강하게 질책하는 동안 청와대 스텝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는지 궁금한 거고 청와대가 이렇게 브리핑해버리면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도 김연아 의원 주장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 안 했겠습니까? 강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민간 TF도 아마 7일부터 가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싱가포르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싱가포르 해봤자 585만 명, 이스라엘 해봤자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의 부분은 한 1000만 명 정도 분이 확보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싱가포르 리센룽 그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조기에 결과로 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쓰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아마 이번 주 정도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하고 최종적인 결판을 낼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어떤 의혹들이 과연 정말 관심을 가진 거야? 라는 거고요. 또 지금 감사원에서 그 말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면책 부분을 조정하는 데 2개월 걸렸다는 것은 정치력이 너무 적다는 거죠. 내가 책임질게. 너 면직되지 않도록 충분히 캐나다 모델로 뭐 인구 대비 확실히 대통령 말씀처럼 말하자면 5천만 명이면 곱하기 3, 1억 5천만 개 조기 달성하고 그 자금을 기재부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그야말로 특목 활동비를 통해서라든 확보해라고 지시하는 게 정치권이고 여당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조차도 지금 안정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자료 화면에 나오는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R&D 투자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막고 있는데 투자해서 개발하자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이건 보기에 따라 아무리 강조해도 뒷북친다고 밖에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정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실히 리갈 바인딩된 법적으로 책임진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인가를 국민이 원하는 답이지 많이 강조했다고 원하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주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하고 싶은 얘기는 싱가포르는 전문가를 정부에 영입할 때 전문가가 시장에서 받는 급여를 정부 안에서 줍니다. 그럴 때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일을 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국가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밖에서 연봉이 1억 5천인 된 사람이 7천만 원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싱가포르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주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요구하듯이 깎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미 전 세계의 트렌드하고 반대로 간다. 그걸 정부가 다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와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발언의 취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또 인구의 규모, 백신 접종 규모를 고려해서 아마도 가장 큰 미국을 견주어서 말씀을 하신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 청와대 대변인도 당연히 대통령이 백신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항변했다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버림으로써 불러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과연 예상을 못했느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게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백신 생산국들은 먼저 맞는 게 뭐 불가피하다 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팩트체크로 미국 말고 사실 나머지 한 30개국 자체는 다 생산국이 아닌 거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강민석 대변인의 발언도 사실 따져보면 논란이 많다 이런 게 오늘 조간신문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이 올해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서 백신 관련 지시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앞선 지시들은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개발하자 이런 얘기였고, 실제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을 확보하자는 얘기를 처음 한 건 올해 9월달 참모회의에서였다는 겁니다. 결국 한 4번 정도가 그렇게 한 거니까 9월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백신을 선구매한 이후 얘기죠. 7, 8월 달에 다 선구매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을 위한 브리핑이었지, 과연 그것이 진짜 정당하게 정말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우리나라도 움직였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건 백신의 정치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 불안하니까 백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이 백신의 정치화다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정부 여당이, 특히나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백신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안면마비 등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부 여당이 백신의 안전성을 얘기를 하지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도 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을 맞는 걸 생중계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는 왜 백신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그럼 나중에 국민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접종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백신을 늦게 갖고 온 이유가 뭐 안전성 때문에 얘기하는 게 그것이야말로 백신의 정치화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없이는 코로나를 중단시킬 수 없는 거죠.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백신을 들여와서 최대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과연 누가 정치화하는지 그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진성준 의원과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진성준 의원이 주거 정의 3원칙을 새로 명시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법안은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 가구에 한 주택만 사는 것이 주택 정의냐 라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럴 거면 한 가구에 1텔레비전, 1가구 1냉장고, 1가구 1식탁, 1가구 1승용차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논란.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로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3원칙 중에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가 명시화, 명분화돼 있습니다. 무주택 및 실거주자를 우선 공급하겠다.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이 3가지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요. 사유재산권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법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 개념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비판이 제기되자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 이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던 월급이 갖도록 연봉 상한제하자는 법안.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은 처음 봤다. 등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부동산 전문가도 계시고 법률 전문가도 계시니까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1가구 1주택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119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헌법 36조에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 체제에 있어서 재산권은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한 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의 뿌리가 토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해가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그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견해 주고 계신 거고 김연아 의원님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전문가시잖아요.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의 해명까지 봤는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이 시장경제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 그러면 1가구 1TV도 하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여당하고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말만 좀 조심해도 주택정책의 반은 해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준 의원은 저하고 TV 토론회에서 사실은 좀 설화가 있었던 의원이기도 하죠. 그때도 이제 공공연하게 마이크가 꺼진 걸 모르고 집값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 발언을 했다가 정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발언할 때 앞에 김연아 의원 계셨어요? 제가 질문을 해서 답을 했어서 그때도 한창 설화가 있었는데. 아니, 그때 나오셨으니까 취지가 듣기에는 어떤 취지였어요?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정책 소용없어요. 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진 의원 해명대로였습니까? 아니죠. 그때 충분히 1시간 내내 집값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집값 떨어지면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걸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집값 떨어진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야, 정말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곳곳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우선하는 사실상 원칙으로 정하는 많은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주택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금에 준하는 징벌적 조세들 또 청약에 제한이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저 법은 또 뭐냐?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좋아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집어넣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거정의 원칙, 3원칙을 새로 명시한다. 제가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저기의 정의는 저스티스인가 데피니션인가? 도대체 내용이 뭘 바꾸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소위를 담당해 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만 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영양가도 없는 법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마구 발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앞으로는 저런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저 내용과 관계없이 아니 나 지금 집도 못 샀는데 앞으로 집 사는 것도 정부한테 허락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집 사서 좀 부모님 빌려드리는 것도 이제 제약을 받아야 되나? 별하별 억측이나 상상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불신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책에 있어서 이런 책임자들의 신중한 발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반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1가구 1주택 원칙은 곳곳에서 사실상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항변했다라는 본인 해명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몇 토막 보시죠. 자,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박영선 장관이 16.3, 추미애 장관 8.8, 박주민 의원 7.2, 우상호 의원 6.6, 박용진 의원이 4.4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범야권 출마 선언한 안철수 대표 17.4, 나경원 의원 16.3, 조은희 구청장 8.3, 금태섭 전 의원이 6.6, 이혜훈 의원이 3.8%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 회초리 맞고 져야 한다.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한 우상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단일화 국면의 대잡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랑 할 때요. 결국은 깽판 쳤었습니까?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열받았는지 전 단일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저 안철수 대표의 특징은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묘한 그 속성이 있으셔요. 우상호 서울시장 그 도전자 의원은 야권 단일화 안 된다. 소위 깽판이란 표현까지 뭐 진행자와의 질문 중에서 오가기도 했는데 관건은 야권 단일화 아니겠어요? 야권 단일화 될 수도 있죠. 서로 태도하느냐에 따라서 야권 단일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볼 거냐. 들어와서 하라라고 하지 않고 야권에 있는 후보들을 인정하면서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밖에 있는 두 분, 안철수, 금태섭 두 분이 지금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바로 직전에 있다는 것, 그리고 1년짜리 임기를 가진 시장 선거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노림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굉장히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야권도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어떤 내부 요인들을 잘 받아안다면 야권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쟁이 뭐냐면 후보 늦게 되기 경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가 먼저 돌출했을 때 이렇게 그게 이렇게
대응해 보면서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후보는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영선 장관, 추미애 장관,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뒤늦게 1월 말 정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시점까지 1월 예, 말.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한 야권 단일화의 어떤 내적 논의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용주 전 의원의 예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백신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준비 잘한다라는 말 믿어도 될까라는 주제로 김용주 전 의원님과 이지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1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